혐의가 없는 선량한 사람을 다치는 것도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다. 실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나도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나인데, 여러분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가 많이 돌고 모략을 당한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예를 든다면, 몇 년 전에 서대문 부근에 누가 무슨 큰 집을 하나 짓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붕을 파란 청개화를 했던 모양 같아요. 이렇게 한때 그 인근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 하면, 지금 박 대통령이 지금 여다음에 대통령을 그만두면 나와서 살려고 누굴 시켜서 짓는 집이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거기서 이제 돌았다 이거. 나도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소리기 때문에 그런가 했다가 여러 번 그런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시켜봤어요. 그렇지만 어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사업한 사람이 아마 자기 개인 집을 짓는 모양인데 지붕을 청개화로 짓다. 청개화란 건 청와대에 뺏긴 지금 청개화가 없는데 청개화를 이해는 보니까 전 틀림없이 아마 대통령의 집을 짓는가 보다 해서 이렇게 아마 그 인근에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일도 있다. 나는 그러나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변명을 한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세상에는 부정을 없앤다 하는 그러한 미명하에 고연히 이렇게 사실 없는 근거 없는 이런 피해를 입는 그런 국민도 많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 주시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해줘야지. 그저 어디서 들은 소리, 뜬 소문이라든지 또 근거 없는 소리 또는 더군다나 남을 이런 중상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특별히 삼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부정부패를 근치하는 완전히 뿌리를 뽑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역시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이 앞으로도 그대로 지속이 돼야 되겠지만 역시 건전한 사회 기풍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강을 바로잡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시정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줘야 되겠고 특히 이 사치 또는 낭비를 우리 국민들이 모두 배격을 하고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고 모든 국민들이 보다 더 근면하고 검소하고 전략하는 이러한 기풍을 일으키고 자기가 맡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줄 아는 근대 시민으로서의 이 모랄을 우리가 확립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발전에 여러 가지 저해가 되는 것이 물론 이 부정부패가 가장 우뜸 가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물론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면 다른 여타의 문제도 거의가 다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부정부패만이 문제도 아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뭐냐 하면 모든 국민들이 자기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줄 아는 그러한 사회 기강 이것도 우리가 바로잡는데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가령 버스 운전수가 버스를 몰고 가는데 그 버스에 수십 명의 손님을 태우고 운전을 해가지고 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수십 명의 생명을 잃는 그런 중대한 책임을 진 것이 역시 버스의 운전사다.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는 운행할 때 절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운전수가 날씨도 춥고 하니까 어디 대포라도 한 잔 먹고 가자 해서 대포집에 가서 대포를 한 잔 먹고 버스를 운전을 하다가 도중에 졸리고 해서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결과 수십 명의 귀중한 손님들의 생명을 잃었다. 운전수가 대포집에 가서 대포 한 잔 먹은 거 이걸 가지고 더군다나 지돈 가지고 사먹은 걸 가지고 부정부패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냐? 어떤 공무원이 돈 몇만 원 먹고 부정을 해놓은 것보다도 몇 배나 더 중대한 그런 과오를 범했다. 이건 뭐냐? 운전수는 일반 국민입니다. 민간사람입니다. 국민도 자기가 지킬 이런 기강, 운전수만 운전수로서 수십 명의 귀중한 생명을 자기가 태워가지고 몰고 다니는 운전수로서는 자기가 지킬 기강을 누가 보든 안 보든 철저히 지켜야 된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떠난 남영호란 배가 육지로 오다가 남해바다 어디에서 침몰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엔 사람을 더 태웠다, 짐을 더 실었다 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오다가 배가 난파를 해서 SOS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해안에 있는 어느 무전국에 야간이니까
밤중에 숙직하는 무전사가 만약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앉아서 그 무전을 받았다면 즉각 그것을 관계기관에다 전달을 해서 구조작업에 나갔더라면 수백 명의 그 생명을 전원 구할 수 있었거나 혹 또 전원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상당한 인원을 구했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떤 무전구의 무전사는 그냥 그 숙직실에서 졸았다. 어떤 사람은 잠깐 자기 볼일 보러 어디 나가서 그 자리를 비웠다. 그러니까 무전이 와도 받을 사람이 없었다. 전달을 못했다. 숙직실에까지 나와서 그것을 졸고 있었는 그 직원은 그건 부정부패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무 태도가 나빴다 이건. 그 자리를 떴다. 근무지를 이탈을 했다. 역시 이거는 관리 또는 그 직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을 하지 않았다. 결국은 기강이 해이가 돼서 그런 결과가 왔다. 그 결과는 무슨 부정을 얼마 했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거와 문제가 될 수 없는 중대한 그런 과오,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부패를 시정하는데도 모든 국민들이 서로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 밖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기강, 공무원들이 지키는 기강을 우리는 관기라고 그럽니다. 군인이면 군인이 지키는 기강을 우리는 군기라고 그럽니다.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될 기강, 이건 사회 기강, 사회 윤리, 아무리 표현해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깍듯이 자기가 책임질 일을 완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건전하고 밝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70년대에는 종전부터 해오는 이 자주국방이다, 자립경제다, 이러한 그 국가 목표를 위해서 보다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이 정신적인 개발, 또 이러한 그 자주국방, 자립경제의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정신적인 이러한 건설, 이 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보다 건전하고 보다 명랑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모든 국가 목표에 보다 더 빠른 시일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린 70년대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과업을 그대로 추진하되 여기에 하나 더 정신적인 건설, 이것을 가장 앞세우는 그러한 그 70년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세요. 대한일보 권숙전입니다. 최근 공화당은 앞으로 있을 선거를 앞두고 공천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천 그 시기, 공천자 발표 시기와 공천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화당 공천 문제는 당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로서 바라는 바는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70년대의 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민족 주체 세력으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서 공천 문제가 다루어졌으면 하는 것이고 70년대의 우리 공화당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업면에서 규정을 한다면 근대화와 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와 관련된 이미지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공화당이 장차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정당 또는 근대화의 기수로서의 정당 이러한 새로운 이미지를 선명히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등용될 수 있게끔 특히 이 근대화와 통일에 대한 비전과 사명감을 구비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공천의 기준을 설정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여망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인 성격과 또는 대중적인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화당은 장차 국민 속에 뿌리박은 정당 또는 새 인물을 많이 등용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이러한 그 등용문으로서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공천면과 앞으로 당 운영면에 있어서 이러한 이미지가 부각되었으면 하는 것이 공천에 대한 나의 견해입니다. 조선일보의 손의원입니다. 오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언제로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과거 선거를 보면은 선거 끝났을 때마다 반드시 무슨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 후유증은 안으로는 가끔 정치를 마비시켰고 밖으로는 국위를 손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후유증을 가능한 한 좁은 범위 내에서 막기 위해서라도 깨끗한 선거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새로운 구상이 계시면은 이 자리에서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시기는 법률이 정한 그 기한이 있는 걸로 압니다. 빨리 해도 언제서부터 언제, 늦추더라도 언제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정 기일 내에서 정하되 될 수 있는 대로 이 농번기란 걸 피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우리 국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선거 일자를 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가 끝날 때마다 무슨 뭐 부정선거다, 뭐 타락선거다, 무슨 선거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사실 우리가 국민적으로도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 우리 한국이 최근에 와서 이 경제 개발 면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의 모범생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번 이 선거에 있어서도 한국이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아주 모범생이다 하는 소리를 한번 듣게끔 우리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여당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죠. 또 여당만 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야당도 협력을 해야 될 거고 야당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역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취지와 정신을 잘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깨끗한 선거, 질서 있는 선거가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지난 67년 선거 때에는 일부 지방에서 불미한 사태가 발생해서 적지 않는 그런 무리가 있었고 국민들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기 생각합니다만은 이번 국회 말에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법을 우리가 잘 준수를 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이런 정치인과 모든 국민들의 정신적인 자세와 태도 여기에 달려있지 않느냐. 법을 아무리 만들어 놓더라도 그 법을 악용을 한다든지 법망을 뚫고 여러 가지 그 부정한 행위를 한다면 역시 이건 막을 수 없다. 역시 근본 문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법을 존중할 줄 알고 또 질서를 존중하는 그러한 우리의 정신적인 자세와 여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이 근본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은 우리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가장 조용하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선거가 될 수 있겠고 정부, 여당, 야당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경향신문의 윤성철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최근에 취하고 있는 이 긴축 정책이 경제에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 긴축 정책에서 오는 그 부작용을 최대한으로 막기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실시해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그 고도 성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과열의 냉각,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안정 정책을 써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숫자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통화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상당히 그 긴축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어떤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그게 무슨 긴축이냐. 1년에 통화가 20몇 %씩 늘어나고 경제가 1년에 그래도 한 10% 가까이 성장됐는데 그게 무슨 긴축 정책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업계에서 일반 업자들이 특히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중소기업든지 이런 일부 업계에서는 정부가 쓰고 있는 이 안정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 하는 얘기는 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정부가 모든 걸 일률적으로 쫙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소기업 부문에 있어서도 또 어떤 정부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출 부문이라든지 또 우리 국내에서 빨리 육성을 해야 될 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문을 잘 가려서 적절한 지원을 해 나가야 되겠고 또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확실히 지난 60년대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보다 더 그 체질을 한번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정을 꼭 밟아야 될 그런 단계에 왔다고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60년대 초기에는 정부가 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특히 공장을 많이 지어서 생산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올리고 또 고용을 증대해서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많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하에 기업을 많이 이제 육성하는 데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부가 많은 그 지원도 했고 뒷받침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단계에 가서는 기업들이 정부의 그 뒷받침, 정부의 지원 없이 지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자립적인 그런 기업의 체제를 가다듬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무슨 정부에서 뭐 불실기업의 정빈이 뭐냐 한 그런 데 걸려온 기업들도 대부분 그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이것도 지금 과거에는 기업이 불실이 되면 은행 관리나 정부에서 어떻게 특별한 배려를 해가지고 다시 살려줄 것이다 한 그런 기업가들의 그 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일회심이란 건 이제 버려야 된다. 그런 걸 위해서는 앞으로 기업체가 이게 불실해졌고 그 사람 가지고 도저히 꾸려나갈 그런 능력이 없고 또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기업은 과거처럼 같은 사람한테 자꾸 정부가 무슨 그 은행 관리를 해서 뒷받침을 한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시체는 정부 쓰지 않겠다 이건. 그런 건 아주 과감하게 처분을 해서 경영의 주체를 바꿔서라도 이건 다시 이제 그 기업이 건전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그런 몇 개 기업에 대한 그런 체질 개선을 할 그런 단계가 왔고 또 그런 기업은 지금부터 또 참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반 참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역시 정부는 또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지금 검토와 그 육성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견을 통해서 저희들이 질문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